끊고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솔직히 아무 정보가 없었어요. 정보를 찾아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굉장히 막연하게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는데 그 수면제를 끊으면 잠을 못 자겠다. 다른 것보다 의존성이 심한 약인 건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두 달 정도 잠을 못 자서 되게 힘들겠다. 잠을 못 자면 몸이 힘들겠지? 그래, 한두 달 정도는 되게 많이 불편하고 고생하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시작을 했고 제가 그때 복용하던 약 중에는 의존성이 심한 졸민과 스텔록스도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졸민부터 줄이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졸민부터 줄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하나를 전체 덥석 먹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반알부터 줄였어요. 그래야 안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반알로 줄이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잠을 못 자거나 어떤 다른 특별 이상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네. 이런 식으로 반알씩 줄여가면 되겠구나. 마음이 가벼웠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무렵부터 제가 몸살 기운이 있더라고요. 워낙에 평소에 몸이 약했거든요. 미숙아로 태어났고 평생 허약한 몸이 저에게는 족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몸살 기운이 있길래 또 몸이 안 좋구나. 이러다가 며칠 지나면 낫겠지.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컨디션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안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식은땀이 너무너무 많이 흐르고 식은땀 흘려서 사람들은 주위에서 많이 더위를 많이 타는구나 그러는데 막상 오한은 또 너무 심해요. 그렇다고 열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더 여름이 깊어져 가는데 저는 그럴수록 수면 양말을 신고 반팔에서 긴팔로 옷을 갈아입고 그런데 샤워하고 나오면 땀이 미칠 것 같이 쏟아져서 땀을 닦다가 다시 샤워하러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소화불량이 생기고 두통이 생기고 머리가 어지럽고 귀가 멍하고 눈에 초점이 전혀 맞지 않고 이상한 증상들이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워낙 스트레스와 과로가 많았기 때문에 요번에 탈이 나면서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저기 병원을 쫓아다녔죠. 내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신경과. 그러다 어느 날 밤에는 가슴을 쥐어뜯길 정도의 흉통과 심장 박동 소리를 느끼고 너무 두렵고 놀랐어요. 지금 당장 응급실에 가야 되나 어떡하나 하다가 그래도 밤을 지나고 나서 심장내과에 갔어요. 심장내과에 갔더니 부정맥과 빈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원인을 찾았으니까 다행이네. 약을 먹으면 좋아진다고 하고 그러니까 좀 지내보자. 신경과에 가니까 편두통이라고 해요. 그래, 원인을 찾아서 다행이야. 편두통 증상에 다 해당이 되네. 편두통이 좋아지면 좋아지겠다. 이상하게 졸민을 반알로 줄이고 반알에서 하나를 다 줄인 것 뿐인데 오히려 제가 신체에서 느끼는 증상들은 늘어나고 다른 약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졸민을 줄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몸이 안 좋다고 생각을 했죠. 왜 이럴까? 신경정신과에 가서 원장님에게 그때 드리는 말씀에 진료의 대부분의 내용이 다 이거였어요. 원장님, 이번 주는 몸이 이렇게 이상했어요. 여기가 힘들었어요. 저 요새 왜 이러죠? 자꾸 이상해요. 그럼 원장님께서도 그러게요. 왜 계속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실까요? 그렇게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고요. 제가 신경정신과에 가서 또 더 심해진 저의 증상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편두통 약도 받았어요. 검사했더니 편두통이래요. 그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혹시 졸민을 안 드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모니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여기 좀 보라고 하시면서요.
졸민을 끊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곧 금단 증상이었어요. 정말로 어떤 강도의 차이일 뿐 거기에 나열된 증상들 그때 제가 모두 겪고 있었어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약을 끊고 한 달이나 지나서 이제서야 알게 됐네. 그리고 그때 무수한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위험한 약을 어떻게 나한테 처방해 줄 수 있지? 그리고 끊을 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미리 얘기해 주지 않았지?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리 나를 생각했다고 했지만 지인은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했을까? 무수한 원망과 비난이 쏟아졌어요. 너무 암담했어요. 그리고 찾아봤죠. 근데 아무도 졸민을 끊거나 수면제를 끊고 또 끊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은 사람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어떻게 하나. 근데 그때 제가 참 단순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졸민을 끊고 생긴 거라면 다른 약들도 이런 증상들이 생길 것 같고, 그러면 결론은 어차피 겪을 거라면 빨리 끊고 굵고 짧게 넘어가는 게 정답이 아닐까? 어디 물어볼 것도 없었고요. 그때 신경정신과 원장님께서는 너무 걱정이 된다고 졸민을 다시 반할로 증량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들리지 않았고 그냥 가능하면 빨리 나는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어차피 겪어야 한다면 빨리 겪고 지나가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다시 약을 먹은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참을성이 좀 강한 편이니까 견디고 끊을 거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다시 약을 또 먹으면 이런 과정을 또 겪어야 되는데 나는 다시는 이거 겪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이참에 끊자. 그래서 오히려 병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졸민을 증량한 게 아니라 스틸록스를 반할 줄이기 시작했어요. 졸민 다음에 줄이게 되면 스틸록스를 줄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잠을 못 자거나 하는 건 없었어요. 근데 스틸록스를 절반으로 줄이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잠이 들지 않더라고요. 잠을 너무 자고 싶어서 수면제를 그동안 그렇게 많이 복용을 했는데 잠을 못 자게 되니까 미칠 것 같이 괴로웠어요. 근데 그냥 잠만 못 자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금단 증상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오감이 정말 모두 다 극도로 예민해져서 그때 제가 소머즈가 된 것 같았어요. 아래 위층의 모든 소리 다 들리고 온몸의 미세한 감각들 다 반응하고 다 이상하게 느껴지고 그때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얼마나 지내야 될까? 이거 하루 이틀이면 견디지만 계속 이런 상태로 어떻게 살지?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어요.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든 이거 빨리 끊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스틸록스를 아예 먹지 않았어요. 스틸록스를 완전히 끊고 났더니 정말 충격적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을 겪게 됐어요. 제가 의도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데 자꾸 눈앞에서 제가 베란다로 떨어지는 환영이 보이더라고요. 저 아이들하고 정말 제대로 잘 살고 싶어서 좋은 엄마, 좋은 크리스천이 되고 싶어서 약을 끊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좀 안정을 찾은 것 같아서 끊기 시작했는데 눈앞에서 자꾸 제가 베란다로 떨어지는 영상이 보이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원하느냐? 아니요. 원치 않아요. 참 이해하기 힘드시죠? 제 머릿속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하지만 저의 의도나 의지와는 관계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끔찍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기가 막히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한여름이었는데도 저는 베란다 중문을 다 잠가 놓고 근처에도 가지 못했고요. 어느 정도로 자살 충동이 심했냐면 제가 화장실을 가서 대소변을 보거나 세수를 하거나 눈을 감아도 떠도 그 어떤 상황이 돼도 제가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의 의지는 정말 가까스로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뇌에서는 자꾸 만들어내더라고요. 설교를 듣고 찬송가를 아무리 틀어놔도 되지 않았어요. 절대 죽고 싶지 않았는데 급기야는 귀에서 이런 울림도 느껴지는 거예요. 떨어져도 괜찮아. 그러니까 일단 떨어져 봐. 초반에는요. 화장실 가는 것도 최대한 참았어요. 그리고 벽에 붙어서 기어서 갔어요. 만에 하나라도 제가 무의식적으로 베란다에 가서 문을 열고 떨어질까 봐요. 그리고 잠이 오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깜빡이라도 눈을 감거나 졸다가 떨어질까 봐 잠을 못 잤어요. 공포 그 자체였죠. 그리고 처음으로 제 삶에 있어서 죽음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죽음을 알고 살잖아요. 하지만 항상 인식하지 않죠. 언젠가 죽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 언젠가가 굉장히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먼 미래, 먼 훗날. 제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거 인지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지. 뭐 이 정도면 괜찮잖아. 그리고 이혼을 하고 나서는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죽고 싶지는 않고 죽을 마음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태어나서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았고 불행이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지 않은 죽음을 맞닥뜨리고 나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비로소 인식이 되더라고요. 정확하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과 목표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처럼 사는 건 아니구나. 조금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다가 죽고 싶은데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나는 왜 태어나서 지금 왜 살고 있는 걸까? 처음으로 제 삶의 의미나 가치를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진심으로 저답게 살고 싶었어요. 그 시작의 일환으로 어떻게 보면 수면제를 끊기 시작했는데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자꾸 죽는 영상이 보인다니 너무나 기가 막혔고 억울한 생각도 솔직히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미친 듯이 매달렸죠. 하나님, 저 이렇게 죽음이 가까이 온지 몰랐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죽을 수 있다는 거 깨닫지 못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사람으로 제 자신으로 사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부터 제가 제 삶의 목적이나 가치를 찾고 구하고 그렇게 살도록 할게요. 그러니 저 좀 살려만 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옛날에 전래동화에 보면은 악인이 옥황상제나 저승사자를 만나서 싹싹 빌잖아요. 다시는 이렇게 안 살게요. 착하게 살게요. 그러니까 살려만 주시면 뭐든지 다 할게요. 전 재산을 내놓을게요. 그 어린 시절에 그런 책들을 보면 참 우스웠거든요. 왜 진작에 그러지 이제 와서 그래? 비웃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똑같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살려만 주신다면, 기회만 주신다면 제대로 살게요. 이렇게 살지 않을게요.
어떤 게 의미고 가치 있는 삶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사는 게 아닌 것 같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친 듯이 기도했어요. 이때만큼 살고 싶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이렇게 강렬하게 삶에 대한 에너지가 있구나라는 것도 그때 깨달았어요. 어쩔 수 없이 산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난 너무너무 살고 싶어 했구나. 삶에 대해 이렇게 간절했구나. 원치 않는 자살 충동에서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그때 자살 충동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지금 이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수면제를 끊으면서 금단 증상이 매일매일 정말 거의 증폭이 됐고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친정에 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둘째가 엄마인 저랑 같이 있고 싶다고 집으로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웠어요. 나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큰 부담은 제가 아이가 둘인데 두 아이 다 모두 ADHD예요. 요즘에 TV나 방송 통해서 ADHD 많이 접해보셨죠? 그 가정들의 삶이 어떻던가요? 평안하고 안락하고 안정적이고 화목하고 웃음이 있나요? 대부분 보여지는 모습들 보면 고통과 원망과 다툼과 비난, 불행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저 역시 그랬어요. 하나도 아니고 두 아이가 모두 그렇다는 사실에 굉장히 절망했고요. 그 두 아이를 모두 10년을 온갖 치료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럼에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더 좋은 선생님, 더 좋은 치료를 받게 해주지 못하는 제 자신을 자책하고 원망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에서 무수히 원망했어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는데 왜 좋아지지 않는 거야? 나는 그래도 이만큼 하잖아. 그러면 너네 어느 정도 반응이 있어야지. 이런 마음을 제가 갖고 있으니 제가 대놓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마음이 분명히 전해졌겠죠. 근데 저는 그때 제가 하고 있는 노력과 희생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그것들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둘째는 틱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다니면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쟤 어디 감기 걸렸어? 쟤 불편한가 봐. 어떻게 좀 해봐.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죠. 그리고 밖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사회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집에서는 모두 무방비가 됐기 때문에 정말 많은 다툼이 있었어요. 그랬던 아이가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데 온다고 하니 정말 복합적인 감정이었어요. 아이가 그래도 엄마랑 있고 싶어서 온다고 하니 반갑고 기쁘기도 했지만 부담과 당황스러움이 더 컸죠. 그래서 아이에게 엄마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네가 와서 오히려 엄마를 돌봐줘야 돼. 그래도 괜찮겠니? 그랬더니 괜찮대요.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랑 있고 싶다는데요. 그래서 아이가 집으로 왔어요. 오니까 약간의 안도감은 있더라고요. 그래도 누군가 옆에 있으면 떨어져 죽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안도감이요. 아이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아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 최선의 사랑을 저에게 베풀어줬어요. 세수를 시켜주고 수건을 갖다주고 옷을 갖다주고 신발을 챙겨주고
음식을 챙겨주고 모든 것이 어설펐지만 그것이 어떤 책임이나 희생이라기보다 저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한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많이 배웠죠. 저는 그때까지 사랑을 책임이나 희생과 굉장히 혼돈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엄마니까 해야 되고, 가장이니까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렇게 애쓰고 노력해야 사랑이야. 그리고 내가 애써서 노력하고 있으니 너희도 애쓰고 노력해. 그래서 반응이 없으면 굉장히 저는 마음에서 원망하고 실망했어요. 말이 사랑이지 굉장히 조건적인 이기심이었고요. 책임과 희생이라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폭력을 제가 휘두르고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물리적인 폭력이나 언어 폭력만 폭력이 아니었어요. 제가 무수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음에도 저는 그거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그럴싸하게 포장을 했고 아이들에게도 은연중에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한 번도 진짜 사랑을 한 적이 없던 엄마였어요. 그때 있는 그대로의 사랑, 어떤 존재로의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고요. 밤이 되면은 아이가 제 옆에서 잤거든요. 저는 그때 잠을 자지 못했어요. 아이 앞에서 죽으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엄마 찾아서 사랑을 베풀어주는 아이가 있는데 죽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든 살아야죠. 밤을 보내고 자살 충동과 싸우고 아침이 새로 시작되는 걸 보면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오늘도 죽지 않고 이 밤을 지냈구나. 다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해. 그리고 옆에서 자고 있는 아이 모습을 보면 그렇게 감사했어요. 이 아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ADHD가 좋아지지 않고 되게 좋아지지 않고 그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냥 아이가 옆에 있다는 거, 아이의 존재라는 게 이렇게 큰 사랑이고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연결이 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연결될 수 있었는데,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내가 그 사랑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가로막고 있었구나.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존재로서의 사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정말 아이들과 존재로 사랑하고 싶다. 그리고 그 이전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다. 저 그때 제 자신이 굉장히 원망스러웠거든요. 너무나 자책했어요. 왜 그때 수면제를 먹기 시작해서, 수면제를 왜 선택해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줘야 되고 일도 못하고 도대체 어쩌려고 그래. 왜 하는 것마다 이래. 너 잘하는 게 뭐야. 굉장히 제 자신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저를 스스로 파괴로 몰고 가는데도 인식하지 못했거든요. 괜찮은 결과나 괜찮은 그럴싸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면 제가 제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저를 포용하지 못하니 남들도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항상 조건이 채워지고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만 저는 저를 수용했고 남들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제 자신도 수용하기 힘든 그런 쓰레기 같은 모습일 때 또 아이는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줬고
저도 그 모습에 큰 위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사랑이 뭔지 알게 됐으니 살아서 사랑을 느끼고 나누고 싶다. 하나님, 저 좀 꼭 살려주세요. 정말 살고 싶어요. 예전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제대로 살고 싶어요. 어떤 모습이 제대로인지는 솔직히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조금씩 알게 되고 있어요. 사랑이 뭔지 이제 알았는데 이렇게 죽을 수 없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아이는 저랑 일주일 동안 지내고 다시 친정으로 갔어요. 하지만 그 일주일은 저에게 어느 때보다 특별한 일주일이었고 사랑 외에 다른 많은 것들도 깨닫게 됐어요. 삶에 있어서 무조건 나쁜 것만도 없고 무조건 좋은 것만도 없구나. 내가 이런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 나는 정말 사랑을 깨닫지 못했겠구나. 자살 충동이라는 너무나 힘들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공포를 겪었지만 이로 인해서 진짜 사랑을 깨닫게 됐구나.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단면만을 보면 안 되는구나. 얼마나 내가 그동안 편협한 나만의 생각에 갇혀서 살아 있었는지 저를 돌아보고 깨닫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어진 것들과 저의 일상에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됐어요. 자살 충동은 그 후로 정말 서서히 이게 없어질까 옅어질까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아주 서서히 옅어지면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자살 충동이 사라졌다고 뭔가 제 눈앞에 보고 싶지 않은 부정적인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약간의 헛것이라고 할 수도 있죠. 저는 그때 워낙 먹지도 못했으니까. 그리고 몸과 마음이 다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니까요. 자살 충동이 아니어도 원하지 않는 그런 이미지들은 조금 보이긴 했지만 그것들 역시 모두 제가 약을 다 끊고 조금씩 다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꿀잠을 자면서 살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